안녕하세요. 여러분, 호호 안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의사소통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언어학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글쎄요, 이게 언어학 참 중요하죠. 언어학의 분야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그 용어가 이제 임용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초등이나 뭐 중등이나 고등 임용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유아 임용 같은 경우는 좀 용어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강사들마다 또 교재마다 이런 단어들이 좀 달라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힌트들이 있거든요. 뭐 정의를 명확하게 뭐 안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예시를 들어서 그런 유의 어떤 단어의 답을 적으라는 힌트를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힌트를 잘 보면서 찾아보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언어학의 분야가 사실은 제일 정확한 내용이고요. 제가 책을 보니까 어떤 언어 의사소통의 교재에는 언어학의 구성 요소, 언어학의 구성 요소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책에는 구조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어가 좀 다양한데요. 어쨌든 제일 대표적인 것은 분야예요. 언어학이라는 게, 자, 언어학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안에 뭐뭐가 있느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외우는 방법은 다 다양하지만 형통의 화음, 어떤 제가 교회를 갔는데 성가대가 교회는 되게 작았어요. 작고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 성가대가 이제 찬양을 하는 시간이 됐는데 너무너무 그 화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딱 했었는데 이 다섯 개의 분야를 보면서 형통의 화음, 형통의 화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형통의 화음. 이 중에서요,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언어학은요, 형태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었어요. 첫 번째, 이 세 개는 형태예요. 자, 형태. 형태입니다.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형태를 중심으로 나눈 것, 형통음입니다. 자, 의는요, 당연히 의미겠죠. 의미에 관련된 거고요. 화는 뭐냐면, 화는 사용이나, 이것도 층마다 좀 달라요. 사용이나, 뭐, 기능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사용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론입니다. 통이라는 것은 통사론입니다. 뭐, 구문론이라는 말도 쓰지요. 자, 의라는 것은 의미론입니다. 화용론입니다. 의문론입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한번 해 볼게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의문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문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의문 인식이 무엇이냐, 의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들이 그걸 모르면 몰라요. 의문이라는 것은. 의문은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어라는 것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음절과 음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 의문론이라고 해요. 즉 의문론이라는 것은 소리랑 관련된 것으로 소리에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분야예요. 지금 이거는 언어학이잖아요. 배울학자잖아요. 분야예요. 연구 분야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연구 분야예요. 의문론은 소리 관련된 연구 분야다. 됐죠? 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문이라는 것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의문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쵸? 음절과 음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의문 안에는 음절과 음소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의문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음절이나 음소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이것에 관련된 뭐 글자 안에 음절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다 의문론에 대한 연구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 활동이 뭐냐면 첫 음절이 같은 것 찾기.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자로 시작하는 말 이런 거 있죠. 그쵸? 가로 시작하는 말. 뭐 이런 거.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은 초성 찾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요런 것들의 예시가 다 의문론과 관련된 어떤 예시입니다. 안 어렵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용론. 제가 가르쳤던 유아 중에서요. 이런 유아가 있었어요. 어 친구들하고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친구들하고 놀이를 할 때요. 어떤 말을 해야 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웃습니다. 친구들은 심각하게 역할놀이를 막 몰입해서 하고 있어요. 나 이것 좀 깎아 주세요. 아줌마 너무 비싸요. 제가 돈이 없거든요." 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와하하하 하하하." 이상하게 계속 웃어요. 그래서 놀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화형론이 부족한 거예요. 됐죠? 그리고 또한 자, 제가 이거 예시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따가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하려고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블럭이 자꾸 쌓아야 되는데 자꾸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동차로 푹 부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는 어떻게 하면 높이 쌓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자동차로 푹 부실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엇 때문에 없어요? 네, 말하는 것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두 유아가 다 어땠나요?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화형론에 대한 연구 분야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 이거 정의를 해 보면 설명이 너무나도 책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때와 장소에 맞게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교사가 돼서 병설 유치원이나 단설 유치원에 배정을 받았는데 교사들이 계속 회의를 해요. "운동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 배고파." 라고 했을 때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어때요? '왜 저럴까? 왜 엉뚱한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화형론에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화형론에 대한 어떤 방법을 몰라서예요. 즉 자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정확하게. 때와 장소 뭐 더 유창하게 쓰고 싶으면 상황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예요. 됐지요? 네.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언어를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화형론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인제 어떤 거냐면 존댓말이에요, 존댓말.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제가 이제 저희 어떤 예를 들어서 원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눕니다. 제가 교사예요. 근데 제가 원장님한테 그래요. "원장 밥 먹었니?" 라고 하면 어때요? 원장님 깜짝 놀라시잖아요. 제가 지금 때와 장소, 대상에 맞게 상황에 맞게 얘기를 했나요? 못 했나요? 바로 그게 존댓말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존댓말과 반말 이런 거. 됐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화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상호작용을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느냐. 다중지능에서 보면은 대인관계 지능이 좋은 높은 강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화형론의 수준이 높아요. 화형론에 대한 언어 평가를 했을 때 화형론의 수준이 높습니다. 때와 장소,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기분에 맞게 적절한 대화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걸 잘하잖아요. 말을 잘하잖아요. 보험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말을 잘하잖아요. 때와 장소에 맞게 언어 사용을 잘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화형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안 어려워요. 존댓말, 반말이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됐죠? 의미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론은 의미랑 관련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쵸? 즉 여러 가지 다 막 이렇게 설명이 있지만 이거를 써도 정답입니다.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어의 의미에 대해 연구한다."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연구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문 안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어의 음소와 음절에 대해 연구한다. 소리에 대해 연구한다. 다 맞는 답입니다. 됐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자,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소리하고 의미는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앞에서 배웠지만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에서 소리하고 의미는 우리 언어는 소리와 의미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구분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나타난 겁니다. 의미라는 것은 소리는 배예요. 배지만 어떤 배는 타는 배고요. 어떤 배는 사람 배고요. 어떤 배는 뭐예요? 먹는 배잖아요. 이런 것처럼 배는 배지만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이게 바로 동음, 이의어. 또 뭐 있어요? 다의어.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다의어. 또 유의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그쵸? 이런 말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어려우신가요? 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개 많이 있어요. 반의어, 반대어라고도 하고요. 왜 우리 반대말로 말해 보자. 선생님이 위 하면 친구들은 아래라고 말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우리 언어 놀이 하잖아요. 의미론에 대한 개념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말에 대한 이야기 놀이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것들. 통사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문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언어에는요.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문법. 문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언어의 유수하게 쓰려면 언어의 문법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자, 문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왜 영어 할 때 굉장히 문법 어렵잖아요. 문법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주어를 쓰고 서술어를 쓰고 목적어를 쓰는 게 외국이라며 우리나라는 주어를 쓰고 목적어를 쓰고 동사를 쓴다. 제가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나요? 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순간 착각해 헷갈리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서 순간 외국어는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고 목적어를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주어를 쓰고 그다음에 목적어를 쓰고 그다음에 동사를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서술어, 서술형, 서술어 이렇게 동사를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각 나라마다 문장의 형식이 있습니다. 일본어도, 중국어도, 불어도, 독어도 각 나라마다 언어의 형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식에 맞지 않게 말을 해버리면 언어의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문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면 되는데 이것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예요. 을르리가 있죠. 을르리가 을, 를, 이, 가 이런 거. 이게 누구가 하는 건 동사 앞에 저기 주어 앞에 쓰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도 저기에 쓰는 거예요. 주어 앞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올까요? 을하고 르는요. 목적어에 붙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말이 안 되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뭐 코가 보세요. 제가 지금 포인트로 주는 건 이거예요. 뭐뭐 했다. 자, 코가 뭐라 눈물을 먹었다.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에서요. 요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는 거예요, 여기서요? 통사론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에 관련된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주어 앞에 다를 보는 거예요. 이 앞에 말이 아무리 이상하다고 할지라도 코가 눈물을 먹었다가 말이 돼요? 안 되죠. 이것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보는 게 이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을르리가 다를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즉 을르리가가 다 들어있다면 이것은 뭐예요? 그쵸? 통사론이랑 관련된 통사론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통사론은 문제가 없어요. 됐지 여러분? 자, 이렇게 을리리가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형태론을 봅시다. 형태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형태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형태.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한 형태냐면 단어의 그쵸? 단어 안에 들어있는 구조를 아는 거예요. 단어의 구조를 연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형은요. 주부 9단입니다. 주부 9단.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우리 형은 집에서 살림을 하는데 주부 9단입니다. 하면은 단어의 구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형은 주부 9단이다. 이 용어가 정말 생각이 안 나면 주부 9단으로 외우세요. 단어의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문어의자가 있어요. 문어의자. 지금 요거를 형태론을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문어의자 외우세요 그냥. 문어의자를 거꾸로 하면 됩니다. 자는 핵심이 이거 자예요. 자립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로 나눠집니다. 자, 됐죠? 그리고 여기에는 문법 형태소와 어휘 형태소가 있는데, 이것들은 무엇에 따라 나누냐 하면 말이에요. 의미하고 내용은 같은 말입니다. 의미가 있느냐,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의미를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단독으로 의미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문법 형태소와 어휘 형태소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는 것은요. 예시가 있는데 너무 힘들게 막 하시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내가 책을 읽었다. 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여기도 내가 책을 읽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이걸 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리려면 이거 2시간, 10시간 정도로 더 해야 돼요. 이것만. 이 언어학이 그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형태론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국어국문학과에 가면은요. 국어과에 가면은요. 이 의문론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생들은요. 이거 3년 동안 연구해요. 박사들은 이거 한 개를 가지고 막 7년, 8년, 10년 동안 연구해도요. 결론이 안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막 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립 형태소는요. 혼자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자립심이 대단하다. 그럼 혼자서 잘 생각을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책 이것마다 내라고 합시다. 뭐 내가 해도 되고 나는 해도. 자, 이게 끝났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 다 의존이에요. 나머지 비어있는 거 이거 다 의존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요. 어휘 형태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형태소. 단독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어휘 형태소라고 해요. 자, 문법 형태소는요.
단독으로 쓰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그쵸? 단독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어휘 형태소 내, 책, 똑같은 것 같은데 읽었다에서 읽다에서 일자 하나 들어갑니다. 됐죠?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외워요. 이거는 외워요. 이거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 하려면 여러분들 이거 이해 다 못합니다. 됐죠? 자립 형태소에 동사의 앞에 있는 거 한 글자가 붙는다라고 어휘 형태소는 생각하면 되고요. 사실은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나올까? 이게 나오진 않고 나오면 이게 나오죠. 이게 나오죠. 그쵸? 이게 더 기본이에요. 모르는 강사들은 이것도 계속 강조하는데 사실은 이게 기본이에요. 유아교육에서 이것까지 나온다? 좀 과하죠? 과하죠. 이거 과합니다. 킬러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립 형태소. 혼자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는 나, 책, 내, 책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탕을 이랬을 때 사탕. 그러니까 을르리가를 빼고 동사를 뺀 것이 나머지 다 자립 형태소고 나머지 다 의존 형태소다 기억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언어학의 분야에 대해서 형통의 하음에 대해서 했어요. 형태로는 형은 주부구단이야 라고 해서 주부구단. 구단을 거꾸로 쓰면 아 단어의 구조에 대해서 하는 거구나 라고 멋있게 언어를 풀어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쓰는 거 안 나와요. 찾는 게 나오겠죠. 우리 반의 아이들은요. 우리 반 친구는요. 저한테요. 매일 반말을 사용해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안녕 하면서 선생님 밥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어린이는 좀 어떻게 제가 지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 유아에게 부족한, 이 유아에게 알려주고 싶은 언어학의 분야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화형론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요걸 쓰는 게 나오거나 이런 것쯤 찾는 게 나오겠죠. 그리고 요걸 쓰는 게 나오겠죠. 존댓말은 사실 나오기 좀 어렵고 뭐 동음이여, 다의여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자립형태소가 무엇이냐, 의존형태소가 무엇이냐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힘내시길 바랄게요. 언제나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